서동준 박사라고 하고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세계기독교학으로 박사과정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와 같은 좀 젊은 학자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로잔운동과 청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네, 여러분, 로잔운동은 그 운동이 시작됐던 시점에서부터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또 인식했던 모임입니다. 로잔운동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청년 세대를 준비시키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영향력이 현재 이 시대에서도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의도적인 노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그런 덕분에 청년들은 로잔운동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로잔운동의 역사 속에서 청년들이 해왔던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들이 로잔의 선교운동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국제 로잔운동의 역사 속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이어서 한국 로잔의 역사 속에서 청년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잔 청년 운동을 YLGen, Younger Leaders Generation의 활동을 좀 중심으로 조망해보고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세대 간 선교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74년 7월에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 우리에겐 제1차 로잔대회라고 알려져 있는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로잔대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청년 세대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던 대회였는데요. 가장 먼저 로잔 대회의 기획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젊은 세대의 참가자 비율에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그레함은 1차 로잔 대회를 기획하면서 대회 참가자들의 적어도 절반가량이 40세 이하 청년들이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바람 속에서 개최된 1차 로잔 대회에는요, 총 2,473명이 참가했는데 그 가운데 44세 이하의 분량이 50% 가까이 되었습니다. 즉 비록 40세 이하라고 하는 그레함의 본래 목표가 완벽하게 달성된 건 아니었지만 44세 이하가 젊은 세대의 그렇게 숫자가 참가자의 절반을 차지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1차 로잔 대회에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빌리 그레함의 비전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잔 대회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 세대의 복음주의 지도자들 가운데 2명의 40대 초반 나이의 학생 선교 사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 출신 사무엘 에스코바와 르네 빠딜라였습니다. 그런가 한편 1차 로잔 대회가 청년 세대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대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1차 로잔 대회의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로잔 언약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방금 언급드린 사무엘 에스코바와 르네 빠딜라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는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쿠바 혁명 이후에 약 10년간 거의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억압적인 군부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 전역에서 혁명과 시위의 분위기가 가득했었습니다. 특히 대학 간의 이러한 분위기가 좀 고조되었던 또 공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 청년 기독교인들은 당면한 시대적 현실에 대한 복음주의적 반응을 고민하고 또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많은 라틴 아메리카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러한 복음주의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 선교사들로서 에스코바와 파딜라는 이러한 복음주의 청년들의 고민에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그들의 고민에 대한 복음주의적인 응답을 제시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그들은 기독교 선교를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포괄하여서 이해하는, 우리에겐 총체적 선교 혹은 통정적 선교라고 알려진 인티그럴 미션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로잔 대회에 참석한 에스코바와 파딜라는요, 이와 같은 총체적 선교의 메시지를 1차 로잔 대회의 공식 문서인 로잔 언약 안에도 분명하게 반영하길 원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있었던 로잔 언약 작성위원회는 로잔 언약을 이제 완성하기 이전에 이 준비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1차 로잔 대회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에게 공개를 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문서 수정에 관한 좀 제안을 듣고자, 그렇게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때 수백 건의 수정 제안서들이 여러 참가 그룹으로 또 이제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룹의 규모가 컸던 그룹이 신학과 급진적 제자도라고 하는 그룹이었습니다. Theology and Radical Discipleship이라는 그룹이었는데 에스코바와 파딜라를 비롯한 주로 젊은 복음주의자들로 구성되었던 이 그룹은요, 로잔에 대한 응답이라는 문서를 자체적으로 1차 로잔대회 참가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이들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사회적 행동을 대립되거나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총체적인 선교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로잔 언약 작성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존 스토튼은요, 이러한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토튼은 로잔에 대한 응답이라는 그 문서 안에 담겨 있었던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메시지와 표현들을 로잔 언약에 담아내고자 노력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로잔에 대한 응답이라는 그 문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이 되어서 한 2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1차 그 로잔 대회 당시에 존 스토트가 왜 그토록 청년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스토트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젊고 부상하는 복음주의 리더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로잔 운동의 쇠퇴는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총체적 선교에 대한 에스코바와 파딜라를 비롯한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목소리는요, 로잔 언약 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로잔 언약 제5항은요,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는 없으며 또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중요한 두 부분이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5항의 존재로 인해서요, 로잔 운동은 좀 더 총체적인 선교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잔 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이 선교적 총체성은 세계 각지의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의 기독교적 사회 참여의 삶의 실천에 또 신학적인 기반이 되어 주었는데, 그 가운데는 1980년대에 한국의 젊은 복음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국제 로잔 운동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한국 로잔 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청년 세대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 세대는요, 로잔 언약이 한국 교회 가운데 대중화되는 데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감당했고, 그들의 총체적 선교에 기반한 여러 활동들은 한국 복음주의 교계에 중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 상황과 무척 유사하게 1980년대 한국은요, 사회 정치적으로 무척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키며 등장한 신군부에 대항하여서 민주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학가는 이러한 민주화 운동이 움트고 성장하고 또 발현되는 주요한 공간이었고, 많은 대학생들은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청년들은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정권에 대항하여서 자신의 삶을 걸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드는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또래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의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은 전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는 금기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었던 그 시기에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복음주의 청년들은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고뇌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로잔 언약이었습니다. 1974년 그 제1차 로잔 대회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던 로잔 언약은요, 당시 1차 로잔 대회에 참석했던 한국인 참가자들을 통해서 바로 한국 복음주의 교계에 소개되었습니다. 1차 로잔 대회에는 총 65명의 한국 대표들이 참석했는데요.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였던 그 당시 조종남 박사님께서 그 대표단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조종남 박사님께서는 로잔 대회로부터 2년이 지난 1976년에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 입장 로잔 언약 해설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존 스토트의 로잔 언약 해설서를 번역하시고 또 그것을 출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잔 언약을 소개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로잔 언약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못했고, 조종남 박사님께서 1976년에 출간했던 이 번역서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절판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었던 로잔 언약이 한국 교계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시기는요, 1980년대였고요. 그 중심에는 캠퍼스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그 혼란한 그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또 민주화 운동의 그 열기 속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갈구하고 있었던 그 복음주의 청년들의 목소리에 캠퍼스 사역자들이 귀를 기울였고요. 그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신학적 자원을 국제 복음주의 운동 안에서 그들은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로잔 언약을 복음주의 청년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복음주의자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던 그 복음주의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복음과 선교의 총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로잔 언약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도 활동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현실 문제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선교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로잔 언약을 통해서 위안을 얻었고요. 그것을 그들의 신학적 토대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국의 젊은 복음주의 세대는요, 다양한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 활동들을 진행했는데요. 한 가지 예로 복음주의 청년 및 대학생들은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이 있고 난 이후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복음주의 청년 학생 협의회라는 걸 결성하게 됩니다. 이 협의회는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활동은 서울 지역에서만 자원봉사자 수가 2,118명에 달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복음주의 청년들이 총체적 선교에 대한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들과 실천들을 진행해 나가고 그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에는 그들의 노력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는 복음주의 청년들의 고민과 그들의 열망에 공감을 하고 그들과 협력을 했었던 수많은 앞선 세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7년 12월에 창립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입니다. 여러분, 기윤실의 시작은요,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갖고 있었던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손봉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당시 그 모임을 참여하고 있던 서울대 교수님들께서 1980년대 그 사회 정치적 상황 속에서 복음주의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복음주의 학생들의 그 심정에 공감을 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 참여의 하나의 공간으로서 기윤실을 창립하게 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그 사회 참여의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기윤실은요, 많은 당시 청년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요. 이들의 기윤실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다양한 복음주의 사회 참여 기관들이 좀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 혼란한 한국의 사회 정치적인 그 상황 앞에서 복음주의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복음주의 청년들의 목소리는요, 로잔 언약이 한국에 대중적으로 소개해야 되는데 마정물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들의 다양한 총체적 선교 실천들은 한국 복음주의 교계에 중대한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이들의 목소리에 깊게 공감하고 이들과 협력하고자 했던 앞선 세대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협력과 우정으로 인해서 한국 복음주의 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 책임을 양 날개로 하는 로잔 언약이 제시하고 있는 총체적 선교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의 정신을 따라서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 세계 선교 운동에 있어서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아까 인식해 왔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또한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서 그들의 성장을 돕는 일에 힘써 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로잔 운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가요, YLGN입니다. Younger Leaders Generation인데,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서 YLGN이 촉진하고자 하는 연결은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연결의 의미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젊은 복음주의 지도자들 간의 연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들 간의 연결을 추구하는 겁니다. 즉 세대 내 연결, intragenerational connection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YLG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들을 통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또래 안에서 여러 부분에서 만나고 그들과 연결되어서 선교적인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3차 YLG 대회에 참석했던 한국의 청년 리더들을 중심으로 2016년에 한국의 YLGN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들 또한 이제 한국에 있는 젊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일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에 있었던 동아시아 YLG 컨퍼런스였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약 1,600명의 청년들이 신길교회에 모여서 노장 청년 컨퍼런스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 세대 안에서 연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YLGN의 연결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YLGN이 촉진하고자 하는 연결, 두 번째 연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대 간을 연결하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겁니다. Intergenerational Connection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2023년에 있었던 미국 바이올라 대학에서 열렸던 로잔 Generations Conversation LGC23입니다. 18세부터 81세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41개국 출신의 참가자 100명이 모여 진행되었던 이 회의, 이 모임은요, 참가자들이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과 자신들과의 상호성을 함양하여서 이를 토대로 세계 선교를 위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LGC23의 핵심 가치는요, 세대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과 선교적인 소명에 기반하여서 세대 간 우정과 상호성을 기르고 이를 통해 세대 간 협력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정과 상호성이라는 표현에 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멘티와 멘토라는 관계로 이것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LGC23는요, 이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우정과 상호성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수평적인 협력, 수직적인 협력이 아니라 수평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LGC23의 참가자였던 미카엘라 브레이스 웨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LGC23가 강조하고 있는 이 세대 간 우정, Intergenerational Friendship의 의미를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진 못하니까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레이스 웨이트가 이야기하듯이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일종의 수직성과 일방성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우정은 기본적으로 그 우정에 참여하는 이들 간의 동등한 위치와 쌍방적인 영향력을 전제합니다. LGC23는 이러한 동등성과 수평성을 세대 간 우정이라는 그 개념에 담아내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 각기 다른 기여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을 쌓고 서로를 통해 배우며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선교 파트너십과 동반자 선교에 대한 논의가 요즘에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선교 파트너십과 동반자 선교라는 이런 논의들은요, 문화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현지 교회 간의 수평적이고 상호 문화적인 협력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 파트너십과 동반자 선교의 개념은요, 문화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대적인 측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세대 간 파트너십의 개념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부름받았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 두 세대는 각기 다른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서로는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선교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잔 운동의 역사 속에서 청년 세대는 무척 중요한 기여들을 해왔습니다. 1차 로잔 대회에 울려 퍼졌던 사무엘 에스코바와 르네 빠딜라를 비롯한 젊은 복음주의자들의 총체적 선교를 향한 목소리는요, 로잔 운동이 보다 총체적 선교를 지향하고 하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젊은 복음주의자들이 당면한 사회적 또 정치적 상황 안에서 복음주의적인 반응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로잔 언약은 한국 교회 가운데 더욱더 대중화될 수 있었고요. 또 총체적 선교에 기반한 그들의 다양한 선교적 실천들은 한국 복음주의 교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세대의 이러한 공헌은 결코 그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던, 또 그들과 협력하고자 했던 이전 세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에스코바와 르네 빠딜라가 1차 로잔 대회를 통해 이루어낸 선교적인 공헌 이면에는요,
젊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로잔 대회 그 참여 비중에 특별하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썼던 빌리그레함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젊은 세대의 그 총체적 선교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던, 또 그것을 로잔 언약에 반영하고자 했던 존 스토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젊은 복음주의 청년들의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열망이 로잔 언약의 대중화와 또 총체적 선교 실천이라는 그 열매로 나타나는 데에는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고자 했던 캠퍼스 사역자들의 수고와 또 그들과 기꺼이 협력하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했던 손봉호 교수님과 같은 기성세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잔 운동의 역사는요, 세대 내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에서도 이루어졌던 파트너십의 역사였고, 이러한 역사는 현재에도 지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4차 로잔 대회 역시 이러한 이 역사의 연장선에서 참가자들 간에 세대를 뛰어넘는 우정이 형성이 되고, 이 우정이 세대 간 선교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모임이 또 제4차 로잔 대회가 그런 방면에서 너무 중요한 기여를 함으로써 한국교회 역시, 또 한국교회 선교운동 역시 조금 더 세대와 세대 간의 협력과 세대가 세대 간의 우정과 또 세대와 세대 간의 파트너십의 정신이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